안녕하세요. 톡톡 철학사이다 애청자 여러분. 정치 속의 철학 강좌, 철학 속의 정치 강좌, 철학사이다 강좌 새로운 시작을 진행하고 있는 정치철학자 김만권입니다. 드디어 자유주의 정치철학 강의가 마지막 시간에 이르렀습니다. 돌아보니 자유주의 역사에서 시작해서요,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 롤스의 자유적 평등주의, 루직의 자유지상주의, 샌델과 왈즈의 공동체주의, 라지의 완전주의, 패틱과 스키너의 공화주의, 감성의 자유주의로서 슈클라와 마지막으로 루티의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까지 자유주의 정치 철학의 긴 논쟁의 전체적인 그림을 한 번은 살펴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듯 합니다. 이제 아주 짧았다면 짧았고 길다면 길었던 현대 자유주의 정치 철학의 세계 여행도 마무리 지어야겠습니다. 비록 자유주의에서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정의로운 사회체계의 건설, 토론과 합의 정치, 기본적 인권의 수호, 사회적 협동의 현실의 인정이란 저의 명백한 정치적 입장이 있어서 많은 곳에서 시종일관 저의 정치적 입장을 어느 정도 떠들어댄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여러분의 충실한 안내자로서 현대 자유주의를 둘러싸고 나타난 다양한 견해들을 어떤 편견 없이 전달하고자 노력을 해보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어떤 입장이 이상적으로 우리의 삶의 목표를 꿈꾸게 하고 현실적으로 우리의 일상을 보다 안전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지 여러분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저는 여기서 저의 입장을 조금 더 분명히 밝힘으로써 여러분에게 이 강의에서 제가 말하고자 했던 바를 다시 한번 보다 명확하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자유란 무엇인가? 엄청나게 중요한 질문이죠. 사실 자유주의 강의를 하면서 이 질문을 빠뜨릴 수는 없을 겁니다. 자유는 철학적 개념으로서 그 자체로 사유의 대상이고요. 이데올로기로서 그 자체로 추구의 대상이기도 하면서 법적 원리로서 보호해야만 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유는 그 자체로 정치적 개념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한나 아렌트의 정의에 따르자면요, 본질적으로 정치적 속성을 띠는 자유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추구하는 바를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아렌트의 자유에 대한 정의를 받아들인다면 자유는 언제나 정치 및 사회적 관계 속에서만 파악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 및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실현할 수 있는 주체는 아쉽게도 불행하게도 언제나 그 관계 속에서 우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유는 우월한 자들이 지녀온 하나의 특권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지그문트 바우만은요, 자유, 프리덤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는 하나의 특권으로 탄생했고 오랫동안 그렇게 남아 있었다. 자유는 나누고 떼어놓는다. 자유는 최고의 것을 나머지 것들에게서 분리한다. 자유를 얻는다는 것,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의 사회적 조건에서 다른 사회적 조건으로, 즉 열등한 조건에서 우월한 조건으로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대에 들어서 이 특권이 일반인들에게 일반화되었을 때 막닥뜨렸던 혼란을 홉스는 리바이어던에서 자연 상태에서 펼쳐지는 만인에 대한 투쟁을 통해서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모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적 판단의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만인의 투쟁 상태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홉스에 따르면 사적 판단의 자유를 내려놓고 판단의 권한을 주권자에게 넘길 때에만 폭력적 죽음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또렷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데는 이런 누군가에게 특권이었던 자유를 전통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있던 자들에게도 나누어주는 일종의 발전 과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존 스튜어트 밀은 사회가 모든 개인들에게
개인의 독창성을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을 허용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이 재능 있고 똑똑한 천재들이 자유로운 공간에서만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자유론에서 밀은 천재는 오로지 자유의 공기 속에서만 자유롭게 숨쉴 수 있다. 천재는 그 속성상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개인적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밀의 독특함은 어디에 있느냐? 그 자유의 공간을 모든 사람에게 보편화시키는 전략을 통해서 확보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근대 국가의 차원에서 볼 때 이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복지국가로의 이행은 바로 이런 특권적인 자유를 일반인에게 보편화하는 과정과도 상응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대 시민권이 시민적 시민권에서 정치적 시민권으로 나아가서 사회적 시민권으로 진화되어 온 방향 그 자체가 이런 특권으로서의 자유가 일반인에게 일정 수준 보편화되는 과정을 거쳤다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런 복지국가의 발전과 맞물려서 이루어진 자유의 보편화가 큰 장애물에 가로막히고 말았습니다. 1970년대 이후 급격히 진행된 글로벌리제이션이라고 부르죠. 지구화가 바로 그 장애물의 실체였습니다.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맞물려 이루어진 당대의 지구화는 신자유주의라는 새로운 이데올로기적 질서가 주도한 것이었습니다. 이 신자유주의라는 새로운 이데올로기적 질서가 가장 앞서 내세운 것도 당연히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 내용은 자유무역, 자유시장 등의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열려있음, 개방, 공정한 경쟁을 뜻했습니다. 상품, 자본, 서비스, 사람, 문화, 가치 등이 경계를 열고 대규모로 움직이는 당대의 지구화를 보면 베스팔렌 조약 이후에 단단히 구축되어 왔던 민족 국가의 경계가 상당히 허물어지면서 자유가 진짜로 확대되는 듯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경계의 허물어짐을 타고 새로이 부활한 세계 시민주의를 보면요. 자유가 더욱 보편화되는 과정에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계화가 만들어 놓은 열려있음의 이면을 좀 들여다보면요. 우리는 자유가 다시 특권화되어 가고 있음을 이내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유가 자신의 삶을 설계한 바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한다면요. 생산하는 사람들이 주축이 되었던 산업시대에는 자유는 언제나 정착민에게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일정한 경계 안에 머무르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도는 사람들. 우리 부모님들이 옛날에 했던 말이었습니다. 제발 저기 떠들지 말고 제발 한 자리에 좀 정착해서 살아라. 그랬죠. 그래서 언제나 자유로운 삶이 정착민에게만 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셨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경계에 머무르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도는 노마드의 삶은 언제나 불행한 것으로 여겨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 질서 속의 자유의 본질은 뭐냐면요. 초국가 기업이라는 말이 있죠. 국가의 경계에 머무르지 않고 제약되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데 자유의 본질이 있습니다. 소위 흐름의 공간이라고 부르는 이 국경과 국경을 넘어서는 이 공간에서 자유로운 이는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자유롭게 떠돌아다닐 수 있는 소수의 노마드들입니다. 반면 자신이 사는 곳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다수의 정착민들의 삶은 부자유스러운 것이 되어버렸죠. 이 새로운 노마드들의 이름이 다른 이름이 뭐냐? 바로 슈퍼 리치들인데요. 이 노마드들의 특징은 뭐냐? 세계에 어디를 가도 떠돌아다니는데 자기 집이 있는 거죠. 집 있는 노마드. 세계의 곳곳에 집 있는 노마드라는 아주 기이한 노마드들이죠. 반면 자신이 사는 곳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다수의 정착민들은 집 없는 정착민들입니다. 이런 점에서 정말 서로 대비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자유로운 노마드들과 부자유스러운 정착민들의 불균형 구도는요.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1대 99 사회라는 표현 속에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99%에 속하는 사람들이 지구화 과정 속에서 구조조정이라는 명목 아래 행해지고 있는 대량 해고를 통해서 잉여 노동력으로 전락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실업률이 바로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높은 실업과 더불어 발전된 국가에서마저 끔찍한 불평등을 불러왔는데요. 소위 신자유주의를 주도한 국가에서 자산과 소득 모두 상위 계층으로 직결되는 현상이 일반화되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예를 들어서 미국에선 2002년부터 2007년 동안 상위 1%가 국민소득의 65%를 장악했고요. 2007년을 기준으로 상위 0.1%가 1.5일 동안 벌어들인 소득이 하위 90%가 1년 동안 버는 소득과 비슷했습니다. 사실상 상위 10% 밑에 해당하는 대다수의 중산층은 신자유주의가 주도한 지구화로부터 거의 이익을 분배받지 못했던 거죠. 2014년 10월에 이미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제닛 앨런 위원장이 뭐라 그러냐면요.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100년 만에 최고 수준에 근접했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야 된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미 2013년을 기준으로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은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였습니다. 이 사실은 이런 현실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점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죠. 이처럼 신자유주의 질서 속에 행해지는 구조조정 아래 유행하게 된 정리해고 및 극단적인 기업 효율화 정책은 실업과 직업의 불안정성, 더 나아가서 불평등, 극단적인 불평등을 초래했을 뿐입니다. 더불어 신자유주의적 질서가 옹호하는 긴축재정 아래서 우리 맨날 뭐라 그러면 긴축재정한다 그러죠. 기업이 어려면 돈 다 풀면서 서민이 어려면 무조건 긴축재정하죠. 서민이 어려운데 돈 푸는 법이 없습니다. 이 긴축재정 아래 중하층 서민들은 자신들이 예전에는 지니고 있었던 국가의 보호라는 사회적 안정망까지 잃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고 말았죠. 서민들에게 돈을 안 푸니까 자연스럽게 이 사회적 안정망이 무너지는 거죠. 이런 중하층 서민들의 전락은 노동윤리를 기준으로 두 가지 경향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첫째는 중산층이 불안한 노동계급, 프레카리아트라고 부르는데요. 이 위험한 프로레타리아트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프레카리아트로 전락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프레카리아트는 신자유주의적 질서 속에서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집단입니다. 이 프레카리아트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일이 밀어닥칠지 모른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피할 수 없는 집단으로 규정되고 있죠.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말 하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근데 안다고 해도 뭐 방법이 없다. 라고 말하죠. 콜린 크라우치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업은 다양한 형태의 노동계약을 활용해서 노동자들을 변덕스럽게 고용하고 아예 피고용인 없이 노동자들 없이 운영할 수 있는 묘안을 도출해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이 지나고 나면 맡은 일이 교체되고 조직이 재구성된다는 거죠. 이런 현상 아래 생겨나는 직업군이 비정규직인데요. 이 비정규직의 규모가 엄청납니다.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죠. 내놓은 통계에 따르면 2013년 8월 기준으로 한국의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409만 2천 명에 달하며 전체 노동자의 22.4%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해 3월 16일자 한겨레 21을 보면요. 이렇게 조사된 비정규직 중에서 돈이 없어 공과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40%에 달했고 자녀의 교육비를 주지 못한 적이 있거나 가족이 병원에 갈 수 없었던 경험이 있는 경우 그리고 가족 중에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이 있는 경우는 각각 22%, 20%, 30%였습니다. 이들 문항을 포함해서 7개 항목의 빈곤 경험을 물었는데요. 빈곤 경험이 없다는 응답률은 39%에 불과했고 1개 이상의 중첩적 빈곤을 경험한 비정규직 비율이 60%에 육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불안한 노동 계급이 첫 번째 경향이었다면 두 번째 경향은 노동윤리가 적용되지 않는 최하층 계급, 언더클래스라고 부르는데요. 옛날에는 하층 계급을 로우어 클래스라고 불렀는데 언더클래스라는 새로운 말이 나왔죠. 그 지구화가 시작되면서. 언더클래스라는 새로운 계급의 형성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원래 이 최하층 계급은요. 포스트 산업 사회에서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자들을 지칭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용어가 다른 의미로 바뀌게 되는데요. 학교를 그만둔 이들, 직업이 없는 빈곤층, 젊은 여성들의 경우에는 결혼 제도의 바깥에서 아이를 낳아 복지 수급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 홈리스, 가난뱅이, 거지, 알코올 중독자, 약물 중독자, 거리 범죄자들, 그리고 서양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사는 빈민들, 우리나라로 치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나라는 좀 다르죠. 불법 이민자들, 비행 청소년들을 모두 포함하는 이 계층은 사회적으로 쓸모없는 계층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세계화가 열어놓은 경계 개방
소위 말해서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경계를 열어놓은 이 개방에 전혀 반응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그러니까 앞에 말했던 프레카리아트들과 언더클래스의 공동점은 포스트 산업사회의 특징인 소비사회에서 소비하지 못하는 잉여 계층, 그러니까 최하층 계층이거나 소비하지 못하는 잉여가 될 수 있는 불안한 경기에 서 있는 프레카리아트들이죠. 그래서 이 공통점은 뭐냐면 소비하지 못하는 잉여이거나 소비하지 못하는 잉여가 될 수 있는 불안한 경계에 서 있다는 점입니다. 더 비극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이 프레카리아트들이 사회적으로 외면받는 최하층 계급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 이들을 또 외면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동윤리가 미치지 못하는 사악한 자들이죠. 언더클래스는. 이 최하층 계층은. 사회적 도움이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하는 자들. 사회적 도움을 요구하는 순간 최하층 계층으로 여겨지는 것이 두려워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복지 혜택마저 제대로 요구하지 못하는 자들로 되어가고 있다라고 바우만이 지적하는데요. 이런 지적은 정말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프레카리아트와 최하층 계급 모두 지구와 가정 속에서 복지국가가 해체되거나 그 전통이 없었던 곳에선 복지국가로 이행이 일어나지 않음으로써 생겨나는 계급들이거든요. 이들은 일정하게 머물 것이 없거나 세계화가 열어놓은 경계의 흐름 속으로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집 없는 정착민들의 삶을 연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자유는 자신들이 아닌 구분된 다른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특권일 뿐일 것입니다. 이런 현실인식은요, 우리가 원하는 자유주의가 가야 할 방향을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가의 보호 없는 삶을 자유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권리로 주어져 있지만 실현할 수 없는 자유를 자유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요? 만약 자유가 특권이라면, 특히나 소수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라면 그것을 자유로 부르면 되겠습니까? 자유는 실현할 수 있을 때 그 가치를 지니는 건 아닐까요? 롤스는 자유주의를 정의하면서 자유주의는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을 기본 제도를 통해서 제공한다는 점에서 자유지상주의라는 사조와 구별된다고 말합니다. 자유가 있으니 스스로 실현하라고 강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를 갖추는 체제야말로 자유주의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특권이었던 자유를 일반화시키는 일, 그 길이야말로 저희 같은 자유주의자들이 가야 할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진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계는 유토피아라고,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능한 것의 한계는 현실적인 것이 짙지 않는다는 롤스의 말을 믿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에게 자유라는 특권이 보편화되는 세상을 꿈꾸며 칼 만하임의 말로 이 강의를 끝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세계와 지금 살고 있는 현실과의 불일치가 극복될 수 없다고 가르치는 것이 이데올로기이고,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유토피아이다. 안녕하세요. 아카데미 느티나무 강좌를 7년째 듣고 있는 70살 넘은 할머니 정애자예요. 저에게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새로운 배움터입니다. 배움을 통해 행동하는 시민의 발걸음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뿌듯하답니다. 즐거움과 나눔, 웃음과 실천이 있는 배움의 공간,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참여연대 부설 시민교육기관입니다.